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창선의 인문학 동행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한 차례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매달 새로운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 이런 거 갖고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는 좀 사실 굉장히 좀 띄엄띄엄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더 자주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기적으로 좀 인문학 좋아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좀 오고 좀 그러실 텐데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좀 기억하고 있다가 시청하는 것도 여간 뭐 만만한 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제가 이제 준비를 했냐 하면은요,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인간의 자유, 이런 주제를 오늘 강의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그림,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아주 친숙한 그림이죠. 그 루블 박물관 가면은 제일 그 눈에 띄는 작품 중에 하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라크루아의 정말 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작품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이 그림들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작품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은 우리가 뭐 중점적으로 얘기할 1789년 혁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30년 그때 있었던 그 7월 혁명, 뭐 7월 봉기라고도 그러는데, 그때 또 이제 프랑스 민중들이 군주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이제 봉기를 했는데, 그게 이 그림은 이제 1830년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얘기하는 그 시기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아무튼 이 프랑스 혁명하면은 뭐 이 그림을 다들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이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오늘 프랑스 대혁명을 왜 갑자기 오늘 그 주제로 잡았느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그냥 역사, 세계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관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 뭐 저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촛불혁명, 또 명예혁명, 시민혁명. 우리가 요 몇 달 동안 정말 전국에서 이 촛불 집회들 시민들이 나와서 많이 이제 참여들 하시고, 뭐 200 몇십만, 뭐 한 번 촛불 집회, 그렇게 많은 촛불이 정말 물결을 이루고 뭐 이제 그래 왔었는데, 그래서 이 혁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촛불혁명은 어디까지나 무혈혁명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고, 그리고 평화적인 혁명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지금 2016년에 있었던 촛불혁명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규정이 될 건지,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뭐 온전한 평가가 뭐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유혈혁명이었죠. 피를 흘려도 엄청 많이 흘린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프랑스 혁명뿐만 아니라 20세기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혁명들이 다 그랬었죠.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유혈혁명, 그것이 이제 우리가 혁명하면 떠올리는 그런 이제 혁명의 이제 모습이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 경험했던 이 촛불혁명, 이런 거는 뭐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평화적이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정말 충돌도, 물리적인 충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일종의 그 21세기형,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있었던 그런 어떤 시민혁명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갖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 차이가 큽니다. 성격이 다르고. 하지만은 또 공통점들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프랑스 혁명 시기나 뭐 지금의 우리 사회의 이 변화의 그 시기나 역사의 그 변혁기입니다. 역사가 아주 크게 바뀌는 일종의 이제 변혁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떠오르는 문제들,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변화, 변혁이라는 거,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모습이라는 거, 또 이성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이런 것들. 과연 이것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마 특정의 어떤 그 역사적인, 한시적인 역사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공통의 그 얘기들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오늘 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얘기를 주제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좀 밑바탕이 됐던 책들을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된 뭐 책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주로 좀 주 텍스트로 이제 삼았던 오늘 강의에 좀 기초가 되고 또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들을 좀 여러 권 지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막스 갈로의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에 그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2권짜리 책이에요. 2권 다 합하면 이 페이지가 상당히 됩니다. 제법 되는 그 분량인데 한번 프랑스 대혁명 좀 흥미롭게 읽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읽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역사책 읽는 기분이 아니라 소설책 읽는 기분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쓰여졌어요. 굉장히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게 한편의 그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특징은요, 막스 갈로 책의 특징은 이 프랑스 혁명이 가졌던 양측면, 그러니까 명과 암, 이거를 상당히 균형 있게 다루려고 이제 의식을 했던 그런 게 이제 눈에 띕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가졌던 이제 의미, 이런 것과 함께 그 이면에 있었던 폭력, 뭐 광기,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랑스 대혁명 하면은 뭐 자유평등 파괴해가지고 정말 아주 그 역사에서의 어떤 그 훌륭한 그 결과, 이런 것만 이제 떠올리기가 이제 쉬운데 그 이면에 또 어떤 어두움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함께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장 마생의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여러분, 로베스피에르는 뭐 다들 아시죠? 공포 정치의 이제 주인공, 프랑스 혁명기에 있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요틴, 단두대에 올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악인으로 좀 인식이 되다시피 하고 있죠, 흔히. 좀 아주 그 악한 사람, 공포 정치를 불러온, 그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인간 로베스피에르를 다룬 책입니다. 그 한 평범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인간이 어떻게 혁명에 눈을 뜨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모든 것을 바치면서 프랑스 혁명에 뛰어들었었는지, 그리고 그는 왜 그렇게 공포 정치에 이제 나섰는지, 그런 거를 로베스피에르의 많은 연설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인간 로베스피에르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 피상적으로 로베스피에르를 이해하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로베스피에르가 참 이런 인물이다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상당히 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로베스피에르의 연설들을 모아놓은 그 책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그 많은 연설들을 원문들을 그렇게 이제 모아놓은 책이어가지고 역시 앞의 책과 함께 로베스피에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또 도움을 주는 책인데, 이 책의 그 서문에 지적에 이제 글이 써 있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이제 그 철학자의 지적이 이 책의 서문을 썼는데
뭐 제가 뒤에 뭐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게오르크 비너의 책입니다. 당통의 죽음이라는 그런 이제 희곡입니다. 희곡이에요. 이거는 당통하면은 뭐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로베스피에르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죠. 당통은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그래서 제1공화국을 만든 혁명의 주인공이고 로베스피에르와 혁명의 동지였는데 결국 나중에 온건파가 됐다가 그래가지고 단두대에 올라가게 돼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통의 죽음이라는 작품은요, 그 혁명에 좌절한 당통이라는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정말 로베스피에르가 혁명의 도덕을 내세웠다고 한다면은 당통은 개인을 말을 했습니다. 그 공포 정치 이런 거로부터 좌절하고 회의를 갖고 그래가지고 개인을 말하는 당통, 좌절한 당통, 역사에 대해서 회의하는 당통 그런 이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 작품이니까 한번 좀 읽어보셔도 상당히 뭐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미제라블, 뭐 너무도 유명한 책이죠. 너무도 유명한 소설 5권짜리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뭐 영화로도 많은 분들이 뭐 관람들을 이제 하셨고 뭐 그럴 텐데, 근데 사실은 뭐 이 레미제라블은 역시 1789년을 다루고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그 시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장발장이 그 이제 도둑질을 이제 했을 때 그 시기가 이제 대략 이제 그 시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주된 시기는 1832년이죠. 예, 그때가 있었던 게 이제 6월 봉기. 그때니까는 역시 그 시기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데 프랑스 혁명의 그 이후의 시기 속에서 프랑스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그런 거를 또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5권이나 돼서 워낙 그 페이지 수가 이제 많기는 한데 그 대신 또 아주 영화도 그랬지만 흥미진진하게 뭐 잘 읽히는 뭐 그런 책으로 뭐 너무 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예, 먼저 그 지금 얘기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한 귀절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가 지금 프랑스 혁명을 이해하는 두 개의 그 시각 바라보는 이게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화입니다. 레미제라블 1권의 그 앞부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엘 주교가 미리엘 주교 그 레미제라블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인물이죠. 미리엘 주교가 국민의회 의원이었던 이제 주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가 이제 병에 걸려서 상당히 위독해요. 오래 못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이제 문병을 갑니다. 이 국민의 의원 주인은 프랑스 혁명에 나섰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혁명가였었죠. 그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은 무너뜨렸어. 무너뜨리는 것은 유익할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분노 섞인 타도는 경계하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엘 주교는 이 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왜냐? 분노 섞인 타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혁명에서 이 분노가 불러올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 폐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하는 미리엘 주교의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 국민의회 의원 주인은 그 얘기를 반박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에는 분노가 있는 것이요. 주교님, 권리의 분노는 진보의 한 요소요. 그야 어쨌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의 강림 이래 인류의 가장 힘찬 한 걸음이었어. 미완성이긴 했지. 그러나 숭고했어. 혁명은 모든 사회적 미지수를 끄집어냈어.
혁명은 인간의 정신을 온화하게 하고 진정시키고 위안하고 밝게 하였소. 혁명은 지상에 문명의 물결을 흘려보냈소. 훌륭한 것이었소. 프랑스 혁명은 인류의 축성식이었소. 혁명이 끝나면 사람들은 인정하오. 인류는 곤욕을 치렀거나 진보했음을. 그래서 이 주인은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칭송을 합니다. 곤욕을 치렀지만 진보를 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혁명이라는 거를 보는 상반된 그 두 개의 이제 시선이 이 대화 속에 녹아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에서는 그 이후에 보면은 이 미리엘 주교가 이 국민의회 의원 쥐의 이 얘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가 장발장을 그렇게 안아줬었던 그런 배경들, 아마 이런 게 다 여기와 이제 연관이 된 거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혁명이라는 거에 대한 이 두 가지 시선은 어떤 역사에서나 대부분의 혁명에서 다 엇갈리면서 존재를 했었던 그런 시선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뒤에서 우리가 쭉 이제 계속 살펴볼 프랑스 혁명에서 이 시선은 계속해서 교차를 또한 이제 했었습니다. 예, 채팅창에 여러분들 뭐 시청하시면서요, 뭐 의견이나 또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채팅창에 이제 올려주시면은 아까 그 생방송이냐고 물으시는데, 예, 생방송입니다. 거기 올리시면은 강의 제 얘기 끝나고 그런 질문이나 의견은 또 따로 이렇게 좀 챙겨서 소개해드리거나 또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 전개 과정을 한번 쭉 이제 훑어보면서 얘기를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발발했던 이제 배경은 루이 16세 이제 시기였죠. 1789년 그 무렵. 그때 프랑스가 대단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국왕은 이제 루이 16세였는데 재정난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국가 재정이. 그리고 이 흉작 때문에 이 빵의 문제. 그래서 민중들의 생활이 대단히 이제 어렵고 궁핍했었고, 민중들은 빵을 요구를 하고 원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재정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삼부회, 여러분들 뭐 삼부회 뭐 잘 아시죠? 삼부하면은 뭐죠? 성직자가 있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이 있고 또 제3신분이 있고 그렇죠. 이 삼부회를 이제 소집을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는데 갈등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삼부회를 통해 가지고 이 재정개혁 문제 논의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서로 주장들이 막 이제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3신분들은, 이 평민들 그 제3신분들은 이 삼부회에서 제3신분의 그 숫자를 늘릴 거를 요구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삼부회를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의견들이 막 이제 엇갈리는 겁니다. 제3신분들은 같이 삼부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표결을 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제3신분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제3신분의 입장이 관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직자나 이제 귀족들은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열자는 거죠. 따로따로 이 세 가지 그 신분들이 따로따로 열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을 이제 빚었는데 그러다가 이 제3신분이 그냥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회의를 열겠다.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의를 열려고 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제3신분들이 회의를 하는 회의장이 그냥 폐쇄가 돼버렸어요. 국왕이 그렇게 폐쇄를 이제 시켜버렸습니다. 강경파가 이 루이 16세를 이제 재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제3신분, 제3신분은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로 이제 옮긴 겁니다. 베르사유 요구 궁전 안에 있는 테니스 코트로 이제 옮겼어요. 거기서 이제 회의를 갖고 자기들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 요구는 성문 헌법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헌법을 만들자, 헌법을 제정하자. 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신분들이 스스로 국민의회다. 자기들을 이제 그렇게 규정을 이제 했던 겁니다. 이 테니스 코트의 이제 서약이 중요한 거는 왕권에 대한 이제 최초의 반기를 들었던 그런 행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겁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바로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 여러분도 잘 아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다비드가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오늘 그 뒤에도 이제 작품들 여러 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작품들을 많이 내놨어요. 이 다비드가 이 궁정화가였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이 궁정, 이 권력의 기호에 맞춰서 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예. 아무튼 이 다비드의 이제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바스티유 그 습격입니다. 1789년 그 7월 14일 아침에 파리 민중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습니다. 이 바스티유 습격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바스티유 감옥이 프랑스 그 절대 왕정의 그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감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스티유 습격은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혁명의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이 바스티유 그 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프랑스의 혁명의 불길이 지방까지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헌의회가 봉건적 특권이 이제 폐지됐다는 걸 선언을 하고 또 결국 이거는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 채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바스티유 그 습격이라는 이제 작품인데 장 피에르 루이 로렌트 큐엘의 작품입니다. 바스티유 습격 그림 나올 때는 또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곤 합니다. 이 무렵에 있어가지고 그 파리 시민들의 그 폭동이 이전부터 이제 계속 있었어요. 특히 그 프랑스 파리 민중들을 자극시킨 게 네케르를 이제 해임한 거, 그 재상이었죠. 재상. 지금으로 치면 재무장관. 좀 개혁파, 재정개혁을 추진했던 네케르를 국왕이 이제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당히 자극을 받아가지고 파리 시민들이 이제 폭동을 계속 이제 일으켰었고, 그러다가 이 바스티유 이제 습격이 혁명의 이제 도화선이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인권선언이 제정이 되죠. 이때가 1789년 8월 26일입니다. 저기 PPT에 제가 오자가 있네요. 예, 1789년 8월 26일입니다. 루이 16세가 결국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이제 작성하고 제정을 했는데요. 작성하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가 되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이제 채택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인권 선언 만들었는데 참 우여곡절이 이제 많아요. 이거를 또 루이 16세가 이제 승인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민중들이 분노해서 10월 5일 날 또 이제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르사유 이제 행진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결국 이제 루이 16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있다가 파리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루이 16세가 이제 파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8월 10일 사건입니다. 1792년 8월 10일 날 파리에서 드디어 루이 16세가 있던 궁전을 이제 습격하게 됩니다. 민중들이. 그때 이제 튠르리 궁전이었는데요. 전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8월 1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왕권이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 일가, 뭐 부인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아닙니까? 이 그 일가가 이 텅플탑이라는 곳에 이제 유폐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8월 10일 날 이 무력 충돌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그 사상자를 내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을 아주 급격히 더 악화를 시킵니다. 결국 루이 16세의 책임 때문에 이런 유혈 사태가 이제 빚어졌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8월 10일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루이 16세는 탈주를 시도를 하다가 그게 이제 실패를 합니다. 프랑스를 이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불안해해요. 아까 그 소개한 그 막스 갈로의 책 보면은 이 루이 16세가 계속 그 고민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불안을 드러내면서 더 이상은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있다가는 무슨 꼴 당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고 맙니다. 체포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유폐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이제 사건이 9월 학살입니다. 1792년 9월 2일에 파리 감옥에서 일어난 그 학살 사건인데요. 한 며칠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당통이 주도를 한 거로 대체로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통이 상당히 그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이제 학살인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9월 학살 때 살해된 사람 수가 한 14,000에서 16,000가량 되는 거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학살이 된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9월 학살이 왜 있었냐 하면은 이 감옥에 그 반혁명 분자들이 이제 수감이 돼 있었는데, 이들이 학살을 이제 할 것이다. 이들이 풀려나가지고 그런 이제 풍문이 이제 떠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혁명의 이제 음모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풍문 때문에 이 당통 등 이 혁명 세력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 같은 그 대대적인 이제 학살에 나선 겁니다. 그때 당통이 이제 연설을 했어요. 모두가 흥분하고 모두가 동요하고 그것은 조국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담하고 더욱 대담하며 항상 대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프랑스는 구원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 같은 학살을 앞에서 선동을 한 그런 역할을 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인물이 이 당통의 연설의 장면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게, 기구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통이 저렇게 9월 학살에 나서면서 주도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혁명 동지였던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당통은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그림 보죠. 예, 너무도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비드의 작품입니다. 마라의 죽음. 마라 하면은 이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 그 자코뱅파의 그 로베스피에르 쪽에
그쪽에 아주 정말 강경파 중에 강경파였습니다. 한때는 이 마라가 로베스피에르보다도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라 이제 민중의 벗이라는 또 매체를 이제 발간을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자기들의 이제 혁명 노선 이거를 관찰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알리고 이제 그랬었던 건데요. 이 마라의 죽음이 마라가 이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샤를로트 코르테라는 그 여인이 이 샤를로트 코르테는 이제 지롱드파 그쪽 계열의 이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의회에 이 마라가 나오질 않는다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마라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라가 나오질 않아요 의회에. 그래가지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속여가지고 당신한테 중요한 얘기가 할 게 있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욕조에서. 그 욕조에 있는 마라를 찔러서 죽이는 바로 그 살해당한 그런 마라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코르테가 나중에 혁명재판소에 이제 잡혀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요. 마라를 죽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가 괴물이라면 그는 마라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가 괴물이라면 나에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코르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재판소에서 재판하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재판관들이. 왜 마라를 죽였느냐?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코르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이들한테는 그가 괴물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코르테는 당시 마라나 로베스피에르, 자코뱅 당이 했었던 이 공포정치, 이거를 아주 그만큼 이제 혐오를 했다는, 그들은 괴물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아무튼 이 공포정치에 대한 서로 충돌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다비드의 이 그림이 그 당시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그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죽음이라는 이 작품이 당시 그 프랑스에서 마라의 죽음에 대한 동정 여론을 아주 급격히 불러일으킨 거로 얘기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드의 이 작품이 그야말로 마라를 혁명의 영웅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로 얘기가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6세가 1793년 1월 21일에 처형을 당합니다.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처형까지 됐냐 하면은요, 몇 가지 이 국왕에 대한 이제 루이 16세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혁명파들 쪽에서는. 그런데 특히 이 국왕하고 루이 16세하고 외국 사절들이 내통을 한 그런 서류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사절들과 내통을 해서 그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반혁명을 일으키려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게 이제 심각하게 제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루이 16세가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찬반 양론이 뜨거웠었습니다. 과연 루이 16세를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느냐, 그를 죽여야 되느냐, 이거를 놓고서 상당한 경론들이 있었습니다. 표결의 결과는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어요. 유죄에 대해서 유죄라는 의견이 387표, 무죄라는 의견이 334표, 뭐 그렇게 큰 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국 유죄를 받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반대했던 의견들은 이런 거 있었습니다. 루이 16세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그를 죽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을 폈습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그에 대한 유죄를 이끌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고 민중은 군주를 반역자로 낙인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루이는 재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루이가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아니면 공화국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했거나 진실은 이 둘 중 하나이니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루이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결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루이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가 결백하다고 추정한다면 도대체 혁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루이는 무죄일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결백할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루이가 무죄 판결 받으면 그러면 우리의 혁명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그가 무죄면은 그러면 혁명이 유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루이 16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든 없든 루이는 죽어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혁명입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루이는 죽어줘야 했고 죽어야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참 이 루이의 그 이면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루이가 참 이렇게 강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그 기록들을 보면은 루이 16세가 그렇게 뭐 강건한 인물이 아니고 상당히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심약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아주 폭정을 일삼는 또 악인도 아니었어요. 루이 16세가 사실입니다. 루이 카페가 저지른 거의 모든 범죄의 주모자였다. 범죄의 주모자로 고발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793년 10월 16일에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사형을 집행한 삼손이 피투성이 머리를 프랑스 민중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이렇게 처형한 거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또한 다른 편에서는 이제 나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쪽과 가까웠던 페르센 백작의 분노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각에 아무런 위로도 없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말을 걸 사람도 없이 그녀가 혼자였다니 끔찍하다. 지옥의 괴물들이여. 이거는 이제 공포정치의 주역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아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나의 심장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한 공포정치의 주역들을 지옥의 괴물들로 그렇게 부르면서 분노를 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실은 많은 비난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워낙 사치를 좋아하고, 그건 실제로 뭐 그런 거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치를 이제 좋아하고 프랑스 민중들의 삶과 이제 괴리가 된 그런 이제 왕비였던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죠. 그래서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이 폭동이 있을 때마다 오스트리아 여자를 죽여라. 이런 그 구호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제 처형을 당했죠. 그때 많이 그 구호가 나왔던 게 이 빵에 대한 구호도 참 많이 나왔어요. 빵. 이 프랑스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폭동을 일으킬 때마다 이 빵집에 대한 약탈을 많이 했습니다. 빵가게. 빵이 절실했기 때문에 빵을 마음껏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빵값을 인하하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이 빵가게 주인이 그 먼저 빵을 빼돌려가지고 얼마 안 되는 빵을 빼돌려서 뭐 귀족들한테 먼저 주거나 이런 게 발각이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였어요. 빵가게 주인들을. 그러니까 뭐, 이 폭동이란 게 뭐 그런 겁니다. 폭동이라는 게, 일단은 눈앞에서 보이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 기간에도 그런 광경들은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약탈도 많았었고, 폭력,
살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건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혁명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수반을 하게 되는 거고, 분노, 폭동, 약탈, 폭력, 살인.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성적인 거는 아닐 수가 있죠. 그거는 군중들의 충동과 분노와 격정이 낳은 그런 행동일 수 있고, 이성은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거를 우리가 이 혁명의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는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판단의 문제일 수가 있을 겁니다. 당통도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통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로베스피에르와 데물랭 다 혁명의 동지들이었죠. 그러던 당통이 이 공포 정치를 겪으면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비너의 희곡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통의 죽음이라는 책에 당통과 그 데물랭이 이제 그 단두대로 가야 될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모바일로 보는 분은 지금 안 보이시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혼돈 속에 모든 걸 방치해둘 수밖에 없네.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혹시 로베스피에르한테 내가 데리고 놀던 창부들을 넘겨주면 또 모르지. 이 창부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요, 이 당통은 이런 향락을 좀 즐겼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통이 재판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혁명을 해놓고는 딴짓을 많이 했다. 뭐 자기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창부들하고 놀아놨다든가 좀 이랬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비히너는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당통이라는 인물을 그 혁명에 대한 회의와 좌절 때문에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곳에 또 탐닉을 한 이런 인물로 또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유와 창부는 이 지상에서 범세계적인 존재들이니까 자유는 이제 로베스피에르에 침실해서 정숙하게 몸을 팔게 될 거야. 하지만 결국 자유가 그자에게 반기를 들 것이니 두고 보게. 자유가 결국 로베스피에르한테 반기를 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 이상을 넘기지 못할 거야. 내가 가는 곳으로 함께 끌고 가겠어. 6개월 이상 못 넘기고 로베스피에르도 단두대에 설 거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데물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울고 싶으면 울라고. 그렇게 덕망이 있는 듯한 영웅인 듯한 얼굴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여유 있는 척하지 마라. 당통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괴로워해야 하나? 우리가 치부를 월계수 잎으로 가리든 장미 화환으로 가리든 또는 포도넝쿨로 가리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면 설사 그것을 내놓고 다니면서 그것은 이제 치부입니다. 그것을 내놓고 다니면서 개새끼들로 하여금 빨게 한들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 세상은 그저 혼돈일 뿐이야. 이 세상은 그저 혼돈일 뿐이야. 이거는 역사 세상에 대한 회의, 좌절 그런 거를 드러낸 얘기입니다. 당통은 이 혁명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서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과연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라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당통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당통이 단두대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단두대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집행인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내 머리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시오. 내 죽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해서 자기가 죽으면은 그 잘라진 머리를 시민들한테 꼭 보여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단두대에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당통과 함께 처형이 된 데물랭의 얘기입니다. 데물랭은 이 로베스피에르와 친구였습니다. 중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같이 했고, 근데 그 친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아, 나의 친애하는 로베스피에르요. 나의 중등학교 동무요. 사랑이 공포보다 더 강하며 더 오래 간다는 그 역사와 철학 수업들을 기억하는가? 왜 공화국에서는 관용이 범죄가 되는가? 이런 얘기를 대물랭은 남기고 단두대로 올라갑니다. 참 많은 게 담겨있는 저 얘기입니다. 왜 관용이 범죄가 되는가? 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혁명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관용을 하지 못하고 범죄로 단죄를 하고 목을 잘라야 하는가? 그런 항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와 철학의 수업에서 들었었던 얘기들, 사랑이 공포보다 더 강하며 더 오래 간다. 그렇죠? 우리가 인문학 얘기를 통해서 저런 얘기들 사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수업을 기억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왜 사랑보다 공포를 택하는가? 이런 이제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자신들을 단두대에 올린 공포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들은 단두대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참 기구한 프랑스 혁명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들을, 반대파들을, 혁명의 동료들을 단두대에 올려 세웠던 로베스피에르가 결국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1794년 7월 27일입니다. 저 그림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국민공회의 장면입니다. 그 당시 그 국민공회가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국민공회 의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당할지 모른다. 우리가 처형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공회에서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전날 로베스피에르, 생쥐스트도 로베스피에르와 함께 아주 정말 공포 정치를 어마무시하게 했었던 주인공이었죠. 로베스피에르보다도 더 지독했습니다. 생쥐스트는. 로베스피에르는 그래도 자기의 어떤 그 혁명에 대한 도덕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또 주저하는 고민을 함께 가지면서 그런 공포 정치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생쥐스트는 그런 처형을, 살육을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그런 거로 생각한 정말 초강경파였습니다. 근데 그 생쥐스트 그리고 쿠통 다 체포가 됐습니다. 국민공회에서. 국민공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들이 체포가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테르미도르 9일의 쿠데타 또는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저기 로베스피에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막 연설이 이제 저지가 되고 그럽니다. 저지가 되고 뭐 아수라장이 되면서 결국 이들의 공포 정치의 주인공들이 일제히 체포가 됩니다. 이때 22명이 체포가 돼서 처형을 당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때 로베스피에르가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국민공회에서. 이 상황이 아주 긴박해요. 그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런 책들을 읽어보시면은요, 진짜 상황이 긴박합니다. 이건 완전히 서로 목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제압하면은 그를 죽이는 거고, 내가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고, 제압을 못하면은 우리가 죽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누가 단두대로 가느냐, 이거를 둘러싼 힘싸움을 벌였던 거죠. 로베스피에르가 그날 국민공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신을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연설로 호소를 합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의 동맹이 한 인간을 짓밟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인류의 대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인간.
로베스피에르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하고 혁명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금도 굽히질 않았어요. 나는 범죄를 지배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려고 태어났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는 시대는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의 무리가 지배하는 한 자유의 수호자들은 추방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베스피에르가 했던 연설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의무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하지만 구민공회 의원들이 저지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한테 무한정의 연설을 허용하지 않고 체포를 했고 그의 파들을 다 단두대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이 나는 그런 때로 가게 됩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처형이 된 후에 국민공회가 1795년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총재정부죠. 5명의 총재가 국가를 이제 함께 운영을 하는 그런 총재정부가 들어서는데요. 다시 이제 반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 결국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집트 원정과 이탈리아 원정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제 얻게 되는데요. 그 안개딸 쿠데타로 집권한 나폴레옹은 통영 정부를 수립을 해가지고 독재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프랑스 혁명으로 태어났던 프랑스 제1공화국이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시작된 제정으로 10여 년의 단명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도 다비드의 그림이 나오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저 그림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저것도 다비드의 그림이 항상 그래요. 이 권력자를 미화를 하는 그런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이 나폴레옹을 그려도 저렇게 알프스를 넘는데 글쎄 저런 모습이 가능했을지 이런 거 의문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실각한 이후에는 또 부르봉 왕조가 결국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조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 엄청난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근데 그 결과는 나폴레옹의 쿠데타, 그리고 왕조의 부활, 이거로 이제 규결이 되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프랑스 혁명을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프랑스 혁명 얘기를 많이 했죠. 자유, 평등, 파괴를 구현한 혁명이다. 정말 많은 칭송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물론 프랑스 혁명은 천지개벽을 가져온 일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왕의 목을 딴 게 프랑스 대혁명이었거든요. 왕, 국왕. 그 시대에 있어서 국왕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왕한테 감히 손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신밖에 없었습니다. 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왕한테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목을 딴 겁니다. 왕을 단두대에 올려가지고 목을 딴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한 측면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이 프랑스 혁명의 과정은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혁명 속에서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인간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자유, 이성, 과연 혁명과 이성은 양립을 할 수가 있는 건가? 혁명은 이성적일 수 있는가? 이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성적인 방식으로 혁명이 가능한 것인가? 혁명은 그러면 분노와 광기와 격정 이런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혁명인가? 그러면은 혁명은 분노와 광기를 가지고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대단히 어려운 질문들을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은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고 숙제일 수가 있을 겁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우리가 말하는 그 혁명의 형식은 달라졌고 그때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는 너무도 다르지만 여전히 그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과정, 그 변혁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모습, 이성이라는 거, 분노라는 거, 격정, 광기라는 거,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숙제는 아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혁명, 그 많은 피를 흘렸던 프랑스 혁명은 과연 역사의 진보였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개벽을 하고 새 세상을 연 인류사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건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를 않았던 그런 것이 구체적인 실제 혁명의 과정이었습니다.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찔러 죽이고 목을 따서 그거를 들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은 시민들은 그 잘린 목을 보면서 환호를 하고 이것은 과연 이성인가 역사의 진보인가 우리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혁명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혁명은 이성적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로 돌아갑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촛불혁명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평화로운 무혈혁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들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무혈혁명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반대로 피 흘리지 않는 혁명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 흘리는 혁명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피를 보면은 피는 피를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이쪽이 피를 흘리면 그 다음에는 저쪽이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이 역사의 과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랬다면 그 가치, 그 노력은 지켜줄 수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피가 피를 부르는 악순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 이런 거는 대단히 위대한 선택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던져주는 질문은 과연 역사란 거는 앞으로 가는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냐 하면은요,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1789년에 시작했던 프랑스 혁명이 그 많은 피를 흘리고서 결국은 나폴레옹의 독재로 또는 왕조의 부활로 종결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 많은 피를 흘리고 프랑스의 역사는 진전을 한 거냐, 진보를 한 거냐. 결국은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역사관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역사라는 거는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라는 거는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역사는 없을 겁니다. 아예 없습니다.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앞으로만 갔다면은 아마 지금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는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상태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우리의 역사를 한 100년의 시기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조금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뒤로 가고 다시 후퇴를 하고 그러다가 그 후퇴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또 좀 앞으로 가고 그러는 것 같다가 또 뒤로 가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순환했다는 그런 경험과 기억을 우리 자신들도 갖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란 거는 앞으로 갈 때가 있으면 또 뒤로 갈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거를 견뎌내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힘, 나의 힘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찰나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아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에 순간적으로 찰나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런 아침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란 거는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견디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의 그 지혜와 노력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제 얘기는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좀 돌아보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문들 또 생각거리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들이 제가 던진 얘기들이 사실 뭐 완전한 답은 없는 문제들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질문, 생각거리를 던진 것이고 아마 그거에 대한 온전한 답은 계속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분이나 저나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생각거리들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저는 이게 단지 과거 프랑스에서의 1789년의 일을 넘어서 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이 던지는 우리의 현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예, 뭐 채팅창에서 뭐 의견이나 뭐 질문 주실 거 있으면은 좀 주시고요. 예. 예, 뭐 채팅창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더 답답해진 것 같다, 답답해졌다, 뭐 그런 의견들 몇 번 이제 올리셨는데, 그래요? 더 답답해진 것 같아요? 답답한 겁니다. 저는 답답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답답합니다. 안타깝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뒤로 돌아가고, 뒤로 가버리고, 이런 것의 어떤 반복. 답답하죠. 근데 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 그런 것까지 내다보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진짜 역사를 지키는 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 마드리드님 그 프랑스 국기에 담긴 뜻 때문에
저 질문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스 사랑님. 예,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전체가 이게 좀 이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부터 다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현대사 진행과 프랑스 혁명 후 과정이 유사하네요 하는, 또 유사점들도 여러 가지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다시 보시려면은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바로 아프리카 TV 그 게시판에 다시 보기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보셔도 되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아프리카 방송국, 제 방송국 게시판에 가시면은, 다시 보시면 됩니다. 바로. 막 테이블 깔고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사실은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죠. 디소님, 길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방송 전에 게시판에 올려줬었던 의견들 몇 개 좀 전해드리고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맹맹님, 프랑스 혁명이 단순 전복이 아니라 더 나은 질서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갔으면 상처가 적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단순 해체 전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위한 광장 정치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더 나은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 이것도 없지는 않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천 마드리드님,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꼭 지금 한국 상황 때문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로 하루빨리 정상화해야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수누피 89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혁명을 하면 너무 급진적으로 전개되어 보수 반동파가 집권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19 혁명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었는데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넬로님, 프랑스는 군주제였고 한국은 공화제이며 서민의식도 다르고 여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읍동네 야구단님, 요즘 촛불민심과 시대 상황 때문인지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얘기하시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들이 일어나는 의로운 일이지만 그 시대의 상황과 작금의 사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하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얘기하면서 쭉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블루베리님, 오늘 소개해 준 책들이 모두 프랑스 혁명의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 책들이다고 그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등등 여러분들이 글들 올려주셨습니다. 인천 마드리드님은 늦게 들어오셨나 보네요, 방송. 처음부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여기 게시판에 글 올려주셨던 분들이 채팅창에 많이 지금 계시네요. 들판의 지다님, 별풍선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이벤트 책도 나눠드리는 거 있을 겁니다. 선정된 분들은 레미제라블 5권짜리 한 집,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이벤트로 또 드리는 순서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또 아마 발표가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 TV 통해서 제가 하는 인문학 동행 방송, 이달에는 프랑스 대혁명 살펴봤습니다. 한 달 후 1월 하순에 다시 여러분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이벤트 참여는 그 방송국 게시판에 보면 있습니다. 안내가. 진작 보셨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달 하순에 아마 어떤 책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또 미리 이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청하실 분은 방송국 게시판에 올라온 다시 보기나 일주일 후에 올라갈 유튜브, 그 유튜브에 제가 이 아프리카 TV 통해서 방송한 내용들이 다 전에 것들도 이 방송국 게시판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을 하셔도 계속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정치에는 관심들이 많은데 이 인문학에 관심의 열기는 좀 정치에 못 따라가죠. 예, 그래도 이렇게 이런 내용 뭐 차분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는 분들 또 적지 않게 있어서 계셔가지고 예,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예, 연말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다들 분주한 시간들이에요. 지금 오늘 막년에 송년회 하고 있는 분들 워낙 많을 거래가지고 예, 이렇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렇게 인문학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사회를 또 인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예, 예, 다음 인문학 방송 가지고는 제가 다음 달에 또 다시 뵙는 거로 하고요. 예, 오늘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